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또 한 번의 은행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위스계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이 CS가 유동성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 파산 이후 CS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지자 이 금융권에 대한 투심이 점점 더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한 은행주들이 다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밑돌며 발표되었고 또 뉴욕 증시는 이에 반응하며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만이 홀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여기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들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도 오전장부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증시 향방과 투자 전략에 대해 더욱 꼼꼼한 전략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보도국 기자와 심층적으로 앞서 살펴봤던 헤드라인 면밀하게 짚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앞서 헤드라인 4개 중 3꼭지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는데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나요? 네, 우선 오전에는 도쿄에서 제1동포들과 함께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지난 9월 미국 뉴욕, 11월 캄보디아 푸놈펜에 이어서 취임 후 3번째 양자회담입니다. 한일 정상은 소윤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요. 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환영 만찬과 친교 시간을 가집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이번 회담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또 지소미아 정상화, 셔틀 외교 봉헌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방일을 하루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엄중해지는 것을 고려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국내 정권이 나중에 바뀌더라도 이 문제를 다시 재점화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는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더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해서는 지소미아는 그동안 일본과의 군사협정이었지만 또 사실상 미국과도 연결이 돼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매듭을 꼭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이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일 간 공동선언은 하지 않고요.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각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등 미국 지역은행들의 파산 여파에 국내 증시까지 휘청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일지 먼저 면밀하게 살펴주시죠. 네, 빚을 내서 투자했던 계좌의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에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건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국내 5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8,800개로 이달 초에 약 4.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담보 부족에 처한 개인 투자자들은 기한 내 필요 금액을 채워넣지 못하면 반대 매매에 놓이게 되는데요. 증권사들은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계좌의 평가 금액이 주가 하락에 따라 통상 140%인 담보 유질 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이 거래일 뒤 오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제 처분합니다. 각각 2.56%, 3.91%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흔들렸던 것을 고려하면 반대 매매 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잔고 상황은 좀 어떻죠? 네, 반대 매매 규모와 빚을 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투자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증거금을 받고 주식 거래 결제를 위해 매매 대금을 빌려주는데요. 이를 신용융자라고 말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위탁매매 미수금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은 301억 원, 또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2.5%로 집계됐습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반대매매 금액이 268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또 지난달 말에 12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16조 원대였던 잔고는 지속해서 불어나서 이달 9일에는 18조 원대로 올라선 후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 미 은행 파산 여파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실리콘은행 사태 좀 여파 계속되고 있는데 국제 유가까지도 출렁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발 위기가 유럽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자 국제 유가도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분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2% 떨어진 67.6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3월 이후 최저가로 1년 4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이 무너진 건데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잇따라서 이제 도산을 하자 유럽 대형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위기설까지 번진 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불안 심리를 증폭시킨 건데요. 글로벌 금융권 위기 가능성이 재점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1%, 20.4달러 오른 1931.3달러의 장을 마감해서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공시와 뉴스 브리핑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는 다양한 공시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식부터 포스코 케미칼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력 소식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또 짚어볼 만한 핵심 공시와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강원 에너지부터 살펴보시죠. 최근에 이 자회사발 호재로 인해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강원 이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공정을 통해서 생산했던 무수수산화 리튬이 국내 양극재 고객사의 샘플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도 이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135억 7,096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공시가 전해졌는데요.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31% 수준이고요. 계약 기간은 내년 11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강원 에너지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스코텍 살펴보시죠. 타오타기 치료제인 아델 Y01이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가능성 확인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델과 서울 아산병원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 등 이 퇴행성 뇌성 질환의 병리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클론 항체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오스코텍은 아델과 올해 미국에서 일상 임상 시험을 개시한다라는 계획까지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 출판사도 살펴보시죠.
삼성출판사가 1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더 핑크퐁 컴퍼니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 최초로 사우디 현지에서의 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투자부는 더 핑크퐁 컴퍼니의 콘텐츠 수출과 사업 개발 현지화를 적극 지원하고요. 더 핑크퐁 컴퍼니는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산업 동향과 이 콘텐츠 IP 성장 전력을 공유하면서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S-오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 배럴당 가격은 전날 대비 5.2% 하락한 67.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년 4개월여 만에 또 한 번 이 70달러 선이 붕괴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크레디트 스위스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원유 수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유가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이 같은 소식에 S-오일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츠하이머병 관련한 치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소식부터 유가 하락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 공시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을 주도하는 시장의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여기 AI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루크 투자연구소 이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좀 면밀하게 살펴주실 텐데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산업의 진심인 삼성전자가 또 일을 낸 것 같은데요. 이 관련 기업에 또 지분을 좀 늘렸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오늘장 이 로봇주들의 또 한 번의 지원 사격을 한 모습입니다. 특정 기업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AI는 또 어떤 시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지 저희가 챗GPT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로봇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협력을 한다면 어떤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면밀한 좀 이런 관계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 제어 기술의 발전이 있을 거고 또한 로봇 생산 라인의 자동화가 좀 될 것이며 로봇 기술의 발전, 또 스마트 팩토리의 구현 등이 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반도체 산업과 로봇 산업이 협업을 한다면 서로의 기술을 좀 활용해서 또 기술도 개발하고 생산성이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도 좀 같은 행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 구성에서 무려 삼성전자가 15%나 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AI 참견을 좀 들어봤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견해일까? 좀 개괄적으로 좀 답변은 했습니다만 어떤 느낌이실까요? 네, 일단 로봇
칩과 반도체, 일단 뭐 반도체가 안 쓰이는 부분이 없죠. 모든 그렇죠. 산업군 네. 내에서 다 반도체가 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로봇 관련 부분에도 반도체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봇 단체로만 해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될 건데, 특히 뭐 로봇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AI를 통한 그런 이제 제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의 반도체 사용량보다 확실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특히 이제 AI가 고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반도체도 좀 더 고대역대 아니면 고성능 그런 반도체들이 많이 사용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반도체 산업과 로봇 산업은 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그렇겠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광폭 행진이 좀 눈에 띕니다. 이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좀 낙점을 한 삼성전자인데요. 지난 1월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좀 매입했는데 네. 이번에 그 지분을 더욱더 늘린 상황이죠. 네, 예, 그렇죠.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이 로봇 산업, 뭐 TFT도 좀 꾸려 나갔고 또 로봇 사업팀을 더욱더 좀 심도 있게 격상시킨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CES 2023에서도 가사보조 삼성봇 핸디를 좀 공개하면서 정말 로봇의 진심인 이런 모습인데, 자, 현재 이 레인보우 로보틱 지분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을지, 그리고 이제 로봇주 주가부터 조금 점검해 주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지분을 이제 늘리면서 정확하게 14.99%가 됐습니다. 네. 뭐 14.99%, 뭐 15%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콜옵션도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6년 내에 콜옵션을 행사한다라고 하게 되면 1대 주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콜옵션을 다 이제 만약 행사를 하면 지분율이 60% 가까이 삼성전자가 증가할 만큼 이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경영의 상당 부분 삼성전자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겠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뭐 삼성전자의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이런 사랑 뭐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봇 관련돼서는 올 초에 한번 크게 좀 움직였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취득 소식이 일단은 뭐 긍정적인 그런 소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목들을 보시면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24%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 산업 관련된 분야는 단순히 뭐 삼성뿐만 아니라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스턴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보스턴 네, 관련된 회사, 제 이름은 잠깐 까먹었는데요. 네, 관련된 기업을 뭐 인수를 하면서 로봇 관련된 분야에 뭐 상당히 깊숙이 이제 개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뭐 LG나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시장에 계속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뭐 우리나라의 각 그룹들이 전부 다 로봇 산업으로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대기업들이 좀 로봇 산업에 집중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좀 늘려나가는데 또 좀 조심스럽게 인수 가능성까지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초부터도 계속 좀 주목받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들끓고 있어서 이 과열 현상에 대한 이런 좀 우려감도 좀 사실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AI 시대까지 도래했잖아요. 네. 이런 게 맞물리면서 정말 성장성이 좀 큰 로봇 산업 시장 지금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기술을 지닌 기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도주가 지금 2차 전지를 제외한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시장의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부분이 로봇과 그다음에 AI 관련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로봇이나 AI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회사 규모가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총으로 본다라고 해도 대부분 다 5천억 이하의 그런 이제 중소형 주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뭐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기업체의 향후에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제 매수하는 그런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는 좀 급등락을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지금 로봇이나 AI 관련주들은 테마주 성격으로 지금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이제 기업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출 관련된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기존에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도 이런 로봇이나 AI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만 해도 주가가 뭐 강한 상승세를 띠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로봇이나 AI 관련된 기술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그런 회사거나 아니면 관련된 실적이 나오는 회사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지금 뭐 여전히 그 시장 사이즈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주도주가 현재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 로봇과 AI 산업은 테마주 성격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이끌고 가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술력이 조금 검증되고 또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이런 기업에 좀 집중해 봐라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근데 로봇과 AI 관련주들 이 그 뜨거운 현상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테마주 성격으로 아직은 조금 들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어느 시기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그 관련된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기대감,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챗GPT 이후에 AI 관련주들이 뭐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일 이제 오픈 AI가 이제 챗GPT 4.0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이제 흐름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과연 AI를 사용해서 어떤 분야에 먼저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AI가 뭐 나중에 되면 뭐 우리 생활 일상적으로 다 뭐 접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 먼저 어느 분야를 할 것이냐라는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마 의료 부분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AI가 활용도가 좀 많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 관련된 영상이나 뭐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딥러닝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사람들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죠. 이런 필요성이 더 강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네. 뭐 이런 의료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먼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루링이나 뷰노, 그다음에 루트로닉 같은 그런 회사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도 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뭐 지금 현재 관련돼서 뭐 물류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형 관련된 로봇들 회사들이 이제 몇 군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AI와 로봇 산업이 또 어느 분야에 활용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의료 관련 사업 좀 집중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 또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디지털 세종대왕이 나오나 이런 기대감이 들끓고 있는데 바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좀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저희가 또 챗 GPT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앞서 이제 AI와 뭐 로봇 산업들 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챗 GPT는 과연 이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내놓은 디지털 화폐죠. CBDC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CBDC가 상용화된다면 관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오겠고 또 금융 시장 구조가 좀 변화가 좀 일어나고 또 안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해진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좀 가져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CBDC의 성공적인 상용화는 기존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한 것 같은데요. 이 챗 GPT 의견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디지털 화폐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네. 일대 뭐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뭐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었던 뭐 화폐를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화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좀 편리성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뭐 편리성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커진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CDBC가 이제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른 가상화폐와는 다른 이제 그렇죠. 법적인 그런 이제 지위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보면 상당히 기존에 이제 거래하고 있었던 가상화폐와는 다른 그런 개념의 이제 화폐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CDBC를 이제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뭐 간과해서 그냥 빠르게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라는 거는 만약 잘못됐을 때 금융시장 전체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관련 이야기 좀 CG로 한번 살펴보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검토국이 무려 105개국에 이른다고 네.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살짝은 조금 좀 늦은 걸음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렇지만 이 한국은행의 이 CBDC 관련주들이 좀 오늘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도 이 CBDC 발행을 좀 논의를 하고 있죠. 이 네, 그렇죠. 15개국의 하나 국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화폐 발행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행보를 좀 보이는 요인은 또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 이제 CDBC가 이제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된 게 국회에 이제 CDBC 관련된 법안이 이제 제출됐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나왔고요. 뭐 한은의 이제 기존의 디지털 원화와 그다음에 원화를 좀 구별하는 그런 사항, 그다음에 또 기존의 암호화폐와도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특히 이제 디지털 원화와 그다음에 실제 원화가 1대1로 교환될 수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아마 발행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CDBC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뭐 국내에서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이런 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관심 사항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뭐 화면에서 보였듯이 10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CBDC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시범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만큼 발전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일부 시범 테스트는 이제 진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걸 전면적으로 상용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CBDC에 이제 관심을 가장 갖는 이유는 뭐 이런 이제 CBDC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희가 그 결제 업무를 할 때 국경 간의 결제를 할 때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뭐 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화폐 발행에 대한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직접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가상상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관련된 비용들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뭐 현재와 같이 이제 달러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국제 그 이제 결제 시스템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기타 이제 통화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이런 이제 CBDC의 가장 이제 적극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기축통화인 이제 달러화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현물실에서는 뭐 달러화를 대체하기는 어려우니까 디지털 시장에서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달러화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이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하겠다라는 게 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지금 시범 실시 그리고 일부는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네. 이거를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 봤었던 인구가 중국 인구 중에 한 1억 명이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추정치가 나올 만큼 네. 중내에서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의 거래량을 3천억 달러 이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중국 정부의 그런 이제 목표도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DC에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중국 외에도 이제 여러 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 유로화를 도입을 하기 위한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내용을 보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이제 법적 지위를 이제 확인한다라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 지금 디지털 그 화폐 가장 이제 문제점으로 지금 그러니까 얘기가 되고 있는 자금 세탁 관련된 조항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관련 내용이 이제 담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CBDC에 대한 이제 도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1단계로 이제 온라인 거래를 먼저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2단계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이제 유로화를 대체하는 그런 이제 절차로 아마 1, 2단계를 구분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제시할 만큼 좀 적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러시아,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올해 내에 뭐 디지털 루블, 디지털 엔 등을 시범 이제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각국 나라별 CBDC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좀 들려주셨는데 만약에 발행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좀 발행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또 CBDC 관련주들 역시 급등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신규 접근을 고려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는 뭐 가상화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진 이런 뭐 CBDC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스템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관심사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CBDC에 대한 뭐 그런 인식들은 이제 강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관련된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위협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관련된 분야를 좀 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면 국내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도입이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국가에서도 지연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CBDC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자금 세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제를 함에 있어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차단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향후에 이거를 이제 상용화돼서 널리 쓰일 때 첫 번째의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도입까지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까지도 더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 자체는 테마성으로 뭐 단발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BDC의 테스트가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뭐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CBDC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군 중심으로 다시 보시는 게 지금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가상화폐와는 또 다른 접근 형태를 좀 취하면서 투자 임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아쉽지만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임순애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이후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또 실제 수익으로 챙겨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고수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디트 스위스 너무하죠. 정말 낙심하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글로벌 금융 불안이 재확산된다는 이런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지 오늘 평론가님과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크레디트 사태와 관련해서 이 CPI와 PPI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상치를 좀 부합을 했던 미 CPI에 이어서 PPI가 시장의 좀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 뉴욕 증시까지 좀 흔들었습니다. 자, 이에 시장은 연준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이 시장이 해석하는 것처럼 미국 인플레이션이 완화 추세로 좀 돌아설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지표들이 말해주는 것은 일단 둔화나 완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일단 도매 물가 지수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사실은 그 2월 달 지수가 4.6%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보면 한 0.1% 마이너스가 났으니까요. 네. 보통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다가 몇 달 선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몇 달이 있으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낮아진다는 신호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의 어떤 강도 이걸 갖다가 약간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어떤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과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냐? 네. 그거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 사실은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이라든지 네, 굉장히 탄탄하죠. 그다음에 실질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네. 또 소매 판매가 2월 달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4%라고 하지만 사실은 1월 달에 한 3.2%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이제 기저 효과가 작용을 함으로써 약간 이제 소매 판매가 주춤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소매 판매가 2월 달 어떤 수치만 놓고 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네네네. 화면을 좀 보시면요. 2월 PPI와 또 2월 소매 판매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2월 PPI는 전달 대비 0.1% 하락을 했고 전월 동월 대비로는 4.6% 상승을 한 네,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5월 소매 판매는 또 전달 대비 0.4% 내렸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 소매 판매가 줄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1월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MOM이니까 전월 대비니까 그러니까 전달 대비 0.4% 감소했다는 걸 갖다가 1월 달에 이제 이례적으로 높았으니까 기저 효과 때문에 약간 감소한 정도지. 네. 과연 소매 판매가 줄었느냐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들려고 한다면은 네. 고용 사정이 좀 악화되고 네. 그다음에 뭐 실업률도 좀 높아지고 이런 추세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아직은 이제 그런 추세가 좀 안 보인다는 게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행한다고 말씀해 네네네네. 주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은 이번에 PPI가 조금 관건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 완화는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뭐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뭐 빅스텝의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사실 이런 지표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은행 위기들이 어느 정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가령 뭐 빅스텝을 갖다가 계속 고집할 수 있는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가령 뭐 2%냐 아니면 3%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임금 상승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소액 판매의 어떤 추이를 볼 때 올해는 한 3.5에서 4% 정도까지만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그거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네네. 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네. 또 미국의 은행권 부실 사태가 연이어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SVB와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태에 네네네. 이어서 또 이 전날에는요 금융 강국인 네. 스위스를 대표하는 이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네. 좀 무너질 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 금융주들도 주가가 폭락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네네네. 이런 글로벌 은행들의 위기가 찾아온 게 현재로선 아닌가, 좀 위기가 좀 도래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국내외 금융업계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사실은 그 문제은행이에요. 아, 그래요? 네. 과거에는 사실은 그 크레디트 스위스가 네. 스위스의 이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이죠. 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UBS 은행인데 그리 자사 직원들이 간다고 해서 사찰을 불법적으로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그린실 캐피탈이 뻥 하고 터졌죠. 거기에 그렇죠. 이제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21년 3월에 그린실 캐피탈이 하면서 투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뒤에 이제 비랑의 아케고스 캐피탈 투자 실패가 있죠. 네. 이게 한 70억 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가령 뭐 그린실 캐피털로 해가지고 탄환 하나를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아하, 아케고스 이번에? 캐피탈로 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포탄을 하나 맞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크레디트 스위스 정말 이상한 은행이다.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22년도 내내 네.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왔고 네네.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 크레디트 스위스행 같은 경우는 장기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유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네. 이게 롤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기채를 갖다가 계속해서 갚았습니다.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행에 이제 현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는 사우디 국립은행이 이제 지분 출자를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은행들 미국의 이제 SBB 은행이라든지 네. 이런 은행들 이런 뭐 중소규모의 부실 은행들이 사태들. 하면서 다시 이제 그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고 아하. 사실 자본 부족에 그 굉장히 이제 직면을 하게 되니까 다시 그 사우디 국립은행에 SOS를 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우디 국립은행 쪽에서 노를 한 거죠. 왜 외면한 그러냐면은 거예요? 자신들은 외국 그 은행에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없는데 벌써 9.9%니까요. 이미 임박해 사실 있네요. 예, 네. 내부 규정상 사실은 더 이상 너희들한테는 돈을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정도면 유럽에서는 뭐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도 굉장히 큰 은행이니까 그렇죠. 이 은행까지 이제 불거지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이 사실은 추풍낙엽처럼 네. 어제 이제 장 초반 미국 장 초반에 이제 굉장히 추풍낙엽처럼 문제가 됐었는데 네. 다행이지요. 그 스위스 당국이 네. 우리가 유동성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러면서 약간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CNBC 보도에 의하면 한 540억 불 정도를 갖다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이 된 모양새를 갖다가 현재 상태에서는 취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의 대주주 상황을 좀 보면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우디 국립은행이 거의 그렇죠. 10%를 좀 네, 이제 더 육박하게 이상 갖고 못하는 있습니다. 거죠. 네. 이제 목전에 차왔기 때문에 네네네. 더 이상 사우디 국립은행에서는 출자가 불가능한 불가능한 상황. 거.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자금을 좀 끊은 상황인가요?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자금이 사우디 사우디 쪽에서. 쪽에서는 자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요. 사실 뭐 증자 여력이라는 거 거의 없는 거고 지금 네. 증자한다고 해서 유상증자를 만약에 한다고 해서 네네. 어떤 주주가 참여할지는 굉장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단적인 예는 그 일종의 은행채죠. 은행 장기채를 갖다가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을 했는데 그걸 갖다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롤오버가 차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이 나서고 있지 않으니까 스위스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거예요. 네. 스위스 국립은행이 CNBC 보도에 의하면 540억 불을 지원하는 거로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커다란 위기, 커다란 유동성 위기는 일단 한고비를 일단은, 넘겼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최근 이런 좀 글로벌 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네. 이런 파산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안정적이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요. 네. 또 크리스토퍼 월럽 연준 이사는 네. 금융 안정성 문제를 통화 정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고 네. 또 이와는 반대로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인 이 CME 그룹은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또 높게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연준 입장이 좀 난감할 수가 있겠는데 네. 연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무디스라든지 신용평가사들이 2008년에도 굉장히 큰 비난에 휩싸였죠. 이런 사태가 오고 난 다음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린다? 사태 이거는 이후에요? 사실은 신용평가사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렇죠. 사전에 좀 예, 이런 진단을 내린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사실은 좀 여담인 거고요. 일단 그 크리스토퍼 그 월럽. 밀러 연준 예. 이사가 하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뭐 통화 정책하고 금융 안정성하고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하고 은행 위기와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선언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금융 시스템의 이상, 금융 불안정성은 결국은 이제 고금리에서 촉발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연준도 여기에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지만 연준으로서는 또 하나 지켜야 될 게 있겠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높은 상황이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지금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약간 좀 불안정한 측면을 보인다고 해서 가령 뭐 금리 동결을 갖다가 성급하게 한대화하게 되면 시장의 신뢰를 정말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금융 안정성이 불안하다는 것 갖다가 연준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연준이 빅스텝을 갖다가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그렇다고 동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죠. 없다. 따라서 그 중간 정도인 어떤 베이비 스텝 정도에서 일종의 어떤 타협안을 갖다 내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일반적으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어떤 위기가 한물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연준이 이제 사실 은행의 유동성을 갖다가 공급하겠다. 아니면 은행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미 파산한 은행의 하나에서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또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될 수도 지금 있겠네요. 네네. 중소형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은행이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조금 더 안정적인 은행으로 자금을 인출하려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소형 은행에서 대형 은행의 자금 이동.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소형 은행의 어떤 위기를 갖다가 지금은 일단락의 봉합이 어느 정도 돼 있지만은 이게 과연 끝난 것이냐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 연준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빅스텝이냐 뭐 동결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네네. 그 중간쯤인 베이비 스텝 좀 단행하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PPI 뭐 CPI 이례적으로 좀 급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본격화되고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낮게 잡았는데 여기에서 이 중국 지도부 경기 회복력 좀 우려가 좀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향방은 좀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디스플레이션 이 사이에 좀 놓인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떻게 좀 행보를 해야 될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례적으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좀 2% 가까이 갔다가 다시 1%로 주저앉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올 초만 해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이 다시 재개방 위드 코로나 정책을 택하면서 중국이 활짝 열리면 중국의 성장이 가시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중국은 굉장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시진핑의 4년임 체제가 됐지만은 네. 사실 그게 일견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거라고 보지만은 네. 또 한 측면으로 본다면은 권위주의적 어떤 그 체제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의 확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또 거거든요. 오히려 누구 말 맞대로 해가지고 최고 권력자인 사람이 이래라 하면 이래야 돼.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추종하는 어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미중 간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외국 자본들의 이탈, 외국 기업들의 이탈이 점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는 거고
또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 사실은 중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중국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어떤 재정 부양책을 갖다가 확 강하게 쓸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실제로 인민은행 같은 홍수 같은 유동성 공급은 없다. 재정 당국도 온건한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부채 상황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중국은 진짜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그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하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중국과 또 미국 상황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